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원인이 된 그 올해 적폐들은 하나같이 불법한 일들이었으며 범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성역이 있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불법을 제대로 규명하는 작업이지 결코 정치적 보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참으로 잠시 전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안이 아무런 하부기관도 없는데 이렇게 처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24%에 불과합니다. OECD 34%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번 이 PPT 보실까요? 세계 유수의 기구들이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정책 투명도에 대해서,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 2007년 참여정부에 비교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투명성의 부족,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부족,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극심한 절망감, 배신감 같은 것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폐청산 TF들을 속속 지금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현황과 그 평가에 대해서 중간이지만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그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른바 적폐청산 특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부처마다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직제 개정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또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줄이는 등 적폐청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기 장관님, 네.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란 그 문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은 지난 며칠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에 실형을 선고하는 데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여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2012년도에 소위 디도스 특검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0억 건의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문건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그 문건이 2014년 5월에 702건이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에 다시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두 기간에 나눠서 반납된 것도 이상하지만요, 이 문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SNS 장악보고서라는 이 국정원 문건,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조작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이 문건이 어떻게 검찰에서 보관되다가 은폐되어져 가지고 검찰로 청와대로 반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네, 2012년 4월경에 청와대 전직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확보됐고 2012년 6월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문건을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이 왜 청와대에 반납됐는데 그 문건이 당시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 재판, 댓글 사건 재판에 왜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검찰에 묵혀졌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문건이 1차로 반환되는 그 2014년 5월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당연히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했던 박모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 문건들의 중요성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PPT 한번 보시죠. 김성준 행정관에 대한 그 검사의 조서입니다. 13건의 문제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까지 포함한 13건의 이 중요한 문건들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저 문건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문건을 국정원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폐했습니다. 직무유기고 증거은닉입니다. 문제는 이 김성준을 조사했던 그 검사는 파기환송심의 원세훈 재판의 공판 관여연 검사였다는 겁니다. 이런 검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SNS 장악 문건을 압수한 그 수사검사와 현재 원세훈 파기환송심의 공판검사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당시 수사검사 박모 검사, 지금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공판검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한 검사는 파기환송심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게 본질입니다.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본질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은닉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그 국정원 문건들을 포함한 여론조작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그러한 단위의 조직을 지금 생각 중에 계시죠? 네, 그렇게. 이 부분도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바꿔서요. 검찰총장 직속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과거 2012년도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위 첩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것이 내부에서 이거 지시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범죄정보기획관은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모 검사입니다. 그리고 범죄일 과장은 청와대에 파견돼서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을 작성한 그 메모의 주인공인 이모 검사입니다. 그러한 범정기획관실에서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집권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에 대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개의 비리 첩보를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개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검찰은 범정기획관실에 보고되는 이 수사 첩보를 정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무용의 조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과 유착돼서 정권 실세라고 해서 봐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용의가 계십니까? 과거에
대검의 그 범정기획관의 일탈적 활동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이라든가 대외 활동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관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이러한 비리 첩보들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찌라시를 짜모아서 보고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이 어떤 기획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사 정보 수집 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기획관이 수사기관 본연의 본래의 그 활동 방식대로 수사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에게 제안을 할 거라고, 건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낙연 총리님. 총리님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 NSIC 송도국제도시 유한개발회사의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어렴풋하게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그 약 24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인데요. 70%의 대주주를 갖고 있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스코가 나머지 3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51%를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외자 유치된 그 금액은 한 1,0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렴풋하게만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게일 인터넷이라는 데가 외자 유치에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비 명목으로 2008년까지 약 1,800억대 규모의 먹튀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원이 2009년도에 감사를 합니다. 특정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 감사 역시 이명박 정부 감사 때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 일인데요. 그 감사 역시 부실 감사고 면죄부 감사고 솜방망이 감사라는 게 본위원회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왜 이 게일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먹튀를 했는가? 왜 이런 정도의 이익을 보존해 줬는가라는 궁금증이 본위원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게일 인터내셔널의 모회사로 알려진 도란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인데요. 그 회사의 SPC, 특수 목적 회사인 트라이시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난데없이 2007년 6월 29일 날 부산 시민들이라면 알만한 쇼핑몰인 스펀지라는 쇼핑몰을 전격 인수합니다. 시가보다 훨씬 비싼 규모의 3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가보다 비싸게 사줬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무려 한 39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팝니다. 근데 이 회사의 모회사는 인천 송도 자유지역에서 무려 1,800억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
이익이 보존된 거지요. 문제는 그 스폰지의 사주가 누구냐?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서하수라는 사람입니다.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유명인의 친동생 서하수입니다. 이때부터 LCT 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공모를 시작해서 이영복에게 이 LCT 사업자 선정을 부산시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해주는 게 요체입니다. 총리님, 지난 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한 LCT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몸통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특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혹은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네, 국회의 합의, 국회에서 있었던 여야의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지 않겠지만 구두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합법화된 도박장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우리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탈취해간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혹은 무슨 유착관계 때문에 이 수백 명의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건에서 성명 불상의 청탁자로부터라는 표현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틀림없는 진상규명을 본 의원은 촉구드리면서 제 대변인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교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투명성의 부족,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부족,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극심한 절망감, 배신감 같은 것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폐청산 TF들을 속속 지금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현황과 그 평가에 대해서 중간이지만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그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른바 적폐청산특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부처마다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직제 개정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또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줄이는 등 적폐청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상기 장관님, 네. 국정원의 SNS 장학보고서란 그 문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은 지난 며칠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에 실형을 선고하는데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여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2012년도에 소위 디도스 특검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0억 건의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문건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그 문건이 2014년 5월에 702건이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에 다시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두 기간에 나눠서 반납된 것도 이상하지만요. 이 문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SNS 장학보고서라는 이 국정원 문건,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조작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이 문건이 어떻게 검찰에서 보관되다가 은폐되어져 가지고 검찰로 청와대로 반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네, 2012년 4월경에 청와대 전직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확보됐고 2012년 6월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문건을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이 왜 청와대에 반납됐는데 그 문건이 당시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원인이 된 그 올해 적폐들은 하나같이 불법한 일들이었으며 범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성역이 있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불법을 제대로 규명하는 작업이지 결코 정치적 보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참으로 잠시 전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안이 아무런 하부기관도 없는데 이렇게 처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24%에 불과합니다. OECD 34%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번 이 PPT 보실까요? 세계 유수의 기구들이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정책 투명도에 대해서,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 2007년 참여정부의